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이동근입니다. 주식광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는 2020년도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1월 효과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시장이 약간 단기적으로 고점권에서 다소 조금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유망 섹터들, 그러니까 뭐 지금 작년도 유망했던 거가 아니고 2021년도에 유망한 섹터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투자 전략 어떻게, 상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짜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2020년도를 잠시 리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한 해였죠.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닥, 완전 바닥까지 갔다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2020년도 개장은 2201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2250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1439까지 갔었고요. 이때도 뭐 정글사 쪽에서는 1000포인트까지 간다, 깨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때 저는 1570, 1450포인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적어도 2367.98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이때 얘기했습니다. 1570, 1500포인트 때. 근데 그 지수가 지금 2020년도 287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3000포인트를 넘어서 가지고 3200포인트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왕업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렇게 어마무시한 시장이 작년도에 일어났었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뭐 무시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0년도 평균 말이 지금 65.5조 정도 나왔습니다만, 2019년도 보면은 27조 원 정도였어요. 통상적으로 26조, 7조 정도에서 고객 예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부동자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금들이 전부 빠져나와가지고 고객 예탁금 쪽으로 들어오는 장이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된 한 해가 2020년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마이너스 11.8조에서 코스피 시장이 47조 원, 코스닥이 16조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정말 기록적인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정리를 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중국발 코로나. 중국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한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까 1430포인트까지 빠졌었고, 3월 중순 이후로 해서 미 연준하고 한국은행이라든지 금리나 양적 완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0.5%까지, 연준은 0%까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연준 쪽에서도 자금들을 풀고 지금도 월간 단위로 1200억 불 정도 채권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형 뉴딜 정책에 67.7조의 돈을 풀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쪽에서 빅파마들이 백신을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효과로 본 유망 섹터는 어떤 것들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와운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런 거 봤습니다. 전기차 시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그 다음에 저평가 쪽에서는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양호한 종목군들을 뽑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걸 이제 탁 던졌죠.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와우넷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 여기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앞으로 이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순환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금 순환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배차반,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언택트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언택트 쪽이 소비재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일일이 또 그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환매를 뽑아내는 저평가 종목을 뽑아내는 기준을 제가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종목군들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날고 긴다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주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2009년, 2007년도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2007년도만 하더라도 와트 테마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가 막 고공행진을 치면서 급등을 하던 시점이 있어요. 그럼 리만 사태 오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거대 자본을 어디에서 주로 상담을 받고 예를 들어 미차솔 펀드라든지 차이나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갔냐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갔었습니다. 은행에서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게 좋아요? 그때 장이 워낙 좋으니까 막 돈이 막 그쪽으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금융위기 오면서 처참하게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하루에 정권 계좌가 4만 개, 뭐 키움 정권을 통해서 4만 개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요. 다른 정권사를 통해서 거의 다 들어오고 그러겠습니다만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당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기술적으로 하나 잡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탈이 양호한 기업이다라는 것은 사실 재무 분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조금 보실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하는 좋은 책 한 권 사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 분석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순환매에서 저평가를 골라내는 어떤 기준 하나만 딱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베이스를 한 파생되는 섹터들을 갖다가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볼 때 뭐 5일선이다, 21선이다, 60일선이다, 120이다, 200이다, 240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 기준은 뭐 한 달이냐 내지는 일주일이냐 그 다음에 뭐 3달이냐 안 그러면은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날짜 설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한 200일 정도를 주시를 하고 보고 있는데 요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순환매를 찾아내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대체적으로 업황이 고조에 이를 때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서 전부 개별 그 단기선들이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기선들이 어느 정도 생명을 다하고 꺾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빠지게 돼요. 요렇게 빠지게 됩니다. 요렇게 빠지게 되는데 요 빠졌다가 어느 정도 멈춤이 나왔다가 다시 업황이 터닝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 주린 투자자분들은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대한요화입니다.
예, 대한유화. 제가 작년도 지금 이게 아마 7, 8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두박근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딱 다지고 형성을 하고 여기에서 딱 추천이 딱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현재 한 255%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무장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한번 꺾이면은 계속적으로 꺾여요. 꺾이다가 업황이 터닝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유화라는 이런 것들 맥점을 해서 한번 잡아봤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다 어떤 뭐 신약 개발 하나 했다 하면은 그날 뭐 상한가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종목군들인데 한국전력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뭐 바이오처럼 상한가 갈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가느냐? 연료비가 떨어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비가 떨어진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라든지 내지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업황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딱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왜 돌파를 할까요, 여러분들? 왜 여기에서 빠져있던 주가가 돌파를 할까요? 1차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저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제 연료비가 원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왔고 이게 한 25% 정도 올라갔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아마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조정이 좀 나왔지만 저는 한 4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다만 지난번에 여기 한 25% 정도 상승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이 한 2만 5천 원 이하권 언저리, 2만 5천 원 언저리 오면은 매수 포인트가 오히려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섹터들인데,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이게 적자예요.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날개를 답니다. 어저께 보니까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기업을 그냥 혁신이 없는 기업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그냥 안정만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분이 했는가 다른 분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그냥 전동차만 만들고 전동차 어떤 전동 열차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회사가 전동차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은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추출기, 요즘 뭐 한창 뜨는 사람이 또 수소 산업 아닙니까? 수소 추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고 또 이제 객차에 대한 내용들도 분산형 에너지, 분산형 객차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신개념의 객차를 개발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내용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굳이 살 필요는 없죠.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업황을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 기준선 아래에서 주가가 일 때는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업황 기준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시점에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일 만에 한 1%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대로템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했던 이유가 딱 저 기준이었어요. 자, 제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그 기준선 윗단에서 내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터닝을 잡는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건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배차반, 배터리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론 이게 주도 섹터예요. 예, 주도 섹터지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서 뒤지거든요. 뒤지니까 수급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급은 언제 오겠습니까? 요게 다 되면, 그러니까 나 형님 이제 어느 정도 다 먹었다,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섹터들 쪽으로 펀더멘탈이 좋고 저평가 종목군들 쪽으로 매입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 이제 심심찮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그동안 순환매가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을 찾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도 뽑아봤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작년도부터 해서 재개발, 재건축부터 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남미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플랜트 수주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3년 이상 수주 잔고는 이미 다 꽉꽉 차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쪽이라는 내용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담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딱 추천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심 섹터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요 아래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온 시점에서 눌리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쪽에 이제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효과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연초에 1월 효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센 걸 뽑아야 되거든요. 센 거는 뭡니까? 성장성이 있는 쪽입니다. 그 성장성이 있는 섹터를 뽑는다라는 것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시장을 책임질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뽑았냐면은 전기차를 뽑았습니다. 전기차면은 여기에서 완성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이 있겠고요. 예, 부품 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인프라 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뽑을까요? 완성차 배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탑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부품 쪽이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이고, 인프라 쪽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왜 전기차 하냐면은요, 2050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2030년도 정도 되면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거의 50대 50이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상당히 이제 좀 그래도 보급이 미미한 상태예요. 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30년도 정도 되면은 거의 전기차가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속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를 저는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느끼고 있는데, 전기차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연료비가 싸다? 물론 그것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자율주행. 요것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월 효과로 해서 끝나는 섹터들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보면은 현대차가 2월 달에 아이오닉이 출시가 돼요. 그 다음에 eGMP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해서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가 이제 한 9종 정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GV80 나왔고 GV70 나왔잖아요. 그 GV70도 지금 전기차로 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을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전기차 살 것인가, 차량 교체 주기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굿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S 자율주행 굿입니다. 좋아요. 자율주행 한 2.5단계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는 한 2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섰다 갔다 그 다음 차선 유지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핸들을 꺾어서 해준다,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위험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5단계니까 핸들 꺾는 것까지 싹 다 그대로 다 됩니다. 도로가 완전히 거의 90도로 꺾여도 다 꺾여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타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2번을 한번 해보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 충전 문제가 생깁니다. 충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겨울 되면 충전 속도가 엄청 느려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가서 충전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돼요. 만약에 이제 차량이 많으면은 대기가 한 40분,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충전 효율도 떨어지는데 휴게소에 가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요 인프라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년도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신차를 만들어내도 충전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자율주행, 지금 열심히 테슬라, 현대도 자율주행 5단계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전기차 인프라 쪽, 이거 완전히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강원도 쪽하고 이제 가보면서 완속 충전기를 써보니까요, 엉망이에요. 날 추우니까 아예 게이지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10분 정도 충전하다가 그냥 충전 안 해서 다시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재생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 배터리 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기차가 나온 지 한 5, 6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폐배터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올해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그 재생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 재생, 배터리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동차의 초기에는 한 2분의 1, 내지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돌리는 작업들,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여러분들이 배터리 완성차는 다 아시니까 놔놓고 자율주행 전기차 인프라 배터리 재생이 앞으로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종목들을 봤으니까, 첫 번째, 자율주행 관련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칩 쪽, 텔레칩스. 물론 이제 만도, 라닉스, MCX 오늘도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텔레칩스를 여기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초에 상당히 급등을 해서 한 46%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텔레칩스 만도 많이 올랐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카메라, 휴대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섹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휴맥스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이제 시장 때문에 빠졌을 겁니다만, 휴맥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셋탑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셋탑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셋탑박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포화 상태예요. 거의 이제 뭐, 완전 사양은 아니지만은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쪽에 지금 휴맥스 EV를 통해서 전기차 인프라 부품 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물적 분할을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500원 목표가를 해서 했는데, 요 종목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재생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성차를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배터리 문제라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하고 현대차하고, 그러니까 파워로직스하고 현대차하고 배터리 재생 산업 실적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참 안 가는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주가가 2020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한 5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적자가 나왔다는 거, 이제 카메라라든지 휴대폰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쪽을 이제 생산하고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도 덜 되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쪽에 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되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효과 관련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지금 텔레칩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서 텔레칩스,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쪽에서 휴맥스,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장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리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 어떤 내용들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은 참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쉼없이 올라왔고, 올라온 이유에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백신, 하나는 경기 부양. 하나는 백신, 하나는 경기 부양인데 지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모더나 백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백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말에 9천억 불 정도 미국 상하 양원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같이 해서 또 9천억 불 정도 경기부양책이 통과됐고, 또 엊그저께 또 1.9조 불 바이든 행정부가 할 경기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여기 이제 규모 이렇게 했는데 1.9조 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021년도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인가?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접종을 하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이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백신이 나왔으니까 접종을 할 것이고, 경기 부양이 나왔으니까 경기 부양으로 해서 달러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어떻게 나올까, 또 이것 때문에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일정입니다.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고 유럽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백신을 확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치료 개념에 먼저 접근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셀트리온이 CTP-59입니까? 그거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항체 치료제가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요 일정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해서 국내 이제 첫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4월 달에 얀센, 그 다음에 모더나, 9월 달에 화이자.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죠. 다른 나라들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우리는 3, 2, 1 이렇게 가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저게 나오게 됩니다. 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4, 5, 6, 7, 8, 9, 10 해서 요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이제 좀 심각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를 그러니까 걸린 분들이 흡연자보다 폐가 안 좋다. 그 폐가 안 좋은데 거기에 폐 섬유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 섬유화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약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폐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굳어져 버리면은 거기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는 않게 돼요.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폐가 자꾸 굳어지는 만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돼요.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체력 고갈 그 끝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제 없습니다. 폐섬유화 치료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섹터,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어차피 한 6개월 정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6천억 불이 아니고 1.9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주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미국 시장의 반응입니다. 어차피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는 나와 있었고, 그 규모도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제 취임할 거니까요. 2.4조 불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9천억 불 했고 1.9조 불이니까, 뭐 공화 합작을 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수준에 근접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경기 부양이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부양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현물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굿입니다. 그냥 그대로 굿이에요. 근데 이 부양 쪽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은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구간에서 달러 유동성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활력이 좀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과잉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더 풀어버리면은 국채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뛰게 돼요. 위험자산의 가격들이 뛰게 됩니다. 뛰게 되면은 중앙은행 쪽에서는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도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구간은 아니다. 일부러 먼저 딱 화두를 딱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커트를 먼저 시켜야 되겠다. 본물이 터지기 전에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던진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0.5% 기준금리 동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어떤 말을 낼 때는 아니다. 단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섞어서 먼저 차단은 딱 시키되 부담에 대한 내용들 살짝 내비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디로 튀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물가지수하고 국채금리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나 그다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레이로 그냥 무조건 지금 올해 고객 예탁금 보세요, 유동성 보세요,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원웨이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거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물가지수 보면은 어디 보냐면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은 뭐냐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큰 변동성,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품목이 막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거는 제껴내야 되잖아요. 그걸 뺀 물가지수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지금 한 1.67, 1.7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2%를 언저리 근접하게 되면 연준은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합니다.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10년물을 보시면 돼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가격 변동 큰 품목은 제외했다. 여기에 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보면은 2%죠. 여기에. 2%인데 2% 내에서 딱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튀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물가가 너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들을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요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1.153% 해놨는데 1.129에서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게 1월 5일부터 해서 1월 5일 이전에는 0.97, 0.98, 1%대 미만에 있었습니다. 미만에 있다가 1월 5일부터 해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1월 5일부터 해서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치고 올라오냐면은 지금 연준 쪽에서 계속해서 1,200억 불 정도 월간 단위로 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을 하니까 달러 유동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유동성, 실적, 이제 유동성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 실수가 없어요. 실적이 좋게 나와줘야 됩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더 좋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정세나 규제 문제.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정도를 하면서 요 세수의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10년에 4조 불. 요 뒤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10년에 4조 불, 10년에 4조 불, 그리고 향후에 3조 불 정도 단기로 법인세 인상. 지금 현재 법인세가 트럼프 때 31%에서 지금 21%까지 갔거든요. 그 21%를 바이든 행정부는 28%까지 올리는 거예요. 예, 그걸 올려가지고 세수를 걷어가지고 유동성을 지금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정세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시장이 크게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예금금리가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21년도 순이익이 2020년도 91조에서 129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지,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일부는 하지 말자. 재보선도 있고 하니까 하지 말자. 아니다. 개인들한테도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공매도를 하자. 예. 근데 아마 지금 반반이에요. 지금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보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과열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 쪽에서는 3,300포인트 정도를 과열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정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부자 정세 문제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인상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PR 밴드, PBR입니다. 이게 누구 PBR입니다. PBR. PBR 밴드를 보면 0.8에서 1.1배가 2750, 지금 현재는 1.3배 이상으로 역대 최고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장이 유동성, 요 내용 때문에 3,361.9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완급을 조절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 날 3,150포인트,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돌려서 위쪽에 지수를 가져다 놔야 됩니다.
3,150포인트. 3,150포인트를 가져다 놓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3,300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886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에서 이동건 주식, 이동건 투자클럽, 이동건 주식, 이동건 투자클럽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오시면 자세하게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아까 이제 저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고점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물 차트에서 여기가 꺾어져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아마 며칠 전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1월 11일경 요 정도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고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지수가 쭉쭉쭉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다음 유망 섹터는 뭐냐? 전기차, 백신 접종, 정치 섹터. 이런 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평가 쪽은 한국전력, 현대건설, 현대로템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휴맥스, 아까 텔레칩스, 파워로직스, 배터리 쪽에는 뭐 삼성 SDI 이런 쪽이 있고요. 백신을 맞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데, 화장품 쪽에서 요거는 며칠 전에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금요일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 신라 보시면 되겠고요. 유통 쪽에서는 비제프 리테일, 요런 것들. 여행 쪽은 하나투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투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나투어. 그 다음에 카지노 쪽은 파라다이스, 전통산업 쪽은 한국조선해양.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 섹터는 그냥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때 이런 섹터들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지수 탄성 둔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해야 될까요? ETF, 인버스, 내지는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동건 파트너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주식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은 사실상 이제 공매도의 개념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매도를 치고, 또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매수를 하고, 이런 쪽에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여기 뭐 지금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요 주식 선물에 대한 영상은 이동건 투자클럽, 이동건 주식 요렇게 해서 치시면은 거기에 주식 선물 입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상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약간 숨고르기를 하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매도 하면은 엄청나게 싫어하시잖아요. 말고 주식 선물을 매도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를, 현대차를, LG전자를, 셀트리온을 매도를 치세요.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 상품이 주식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 주식 선물에 대한 내용들은 이동건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 없어요. 거래세 없습니다. 주식 선물 거래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있죠. 2023년도까지 주식 선물은 세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엄청나게 높아요. 1,000만 원 가지고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세 없습니다. 0.25%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OCI라는 종목입니다. 이전 자료를 제가 했습니다. 요거는 현물 주식이 유동성이 좋으니까 올라갑니다. 지금은. 근데 나중에 유동성이
없으면은 올라가는 게 힘들겠죠. 반면에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 여기에서 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졌다. 떨어진 만큼 수익입니다. 이런 쪽의 전략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시장 전망 유망섹터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망섹터 매수할 종목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공개 방송은 어느 공개 방송은 유튜브 방송과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동건 주식, 이동건 투자클럽을 검색하시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시했던 내용들, 종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조금 말미에 좀 허둥허둥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하는 공개방송으로 많이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